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의 철학 교수 루치아노 플로리디는 최근 챗GPT에 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챗GPT는 미리 학습한 자료를 통해 짧은 글을 넣었을 때 긴 글을 만들어주는 GPT-3라는 AI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부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GPT-4, GPT-5 등 신기술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러면 점점 더 사람만큼 혹은 사람보다도 더 좋은 글을 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 무지막지한 기술 발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한번 철학자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최대한 중요 부분 위주로 쉬운 말로 바꿔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더보기란의 원본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인터넷은 세상을 우리 주머니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인터넷이 끼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 삶이 온갖 광고로 점철되고 중독 문제도 심각하니까요. 인터넷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주의력을 빼앗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플로리디 씨는 지금의 인터넷이 우리와 현실 사이에 그럴듯하지만 거짓된 층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인터넷은 가짜 정보, 믿을 수 없는 정보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면이 있죠. 이게 인류 역사상 새로운 문제는 아닌데 규모나 파급력의 측면에서 새로운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몇백만 명이 팔로우하고 있는 SNS 계정에 가짜 정보가 올라오면 순식간에 수백만 명이 그걸 믿게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강조점을 그런 부정적인 효과에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SNS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처음 인터넷이 생겼을 때 우리는 더 정보화되고 더 문명적이고 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과 정치적, 법적 틀을 만들어 나간다면요.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온라인 광고를 전부 다 금지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업들이 광고에 엄청난 돈을 쓰기보다는 품질을 기준으로 경쟁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은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GPT-3에 관련한 논문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역추적할 수 있는 질문과 역추적할 수 없는 질문은 수학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고 컴퓨터와 물리학적 법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역추적할 수 있는 이라고 정의한 건 대답으로부터 그 근원이 실제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뒤집어서 알아낼 수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역추적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대답을 봐서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하죠. 쉽게 말하면 대답을 보고 그 대답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냐 없냐를 나누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추적할 수 없는 대답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당신이 오늘 제 집에 오셨는데 깨끗한 접시들이 식탁 위에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누가 그 접시를 닦았을까요? 자, 여기서 깨끗한 접시라는 결과물이 일종의 대답이라고 생각해보고 그 접시를 닦은 사람이 근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당신은 대답을 보고 근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접시를 닦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닦았을 수도 있고 식기세척기가 닦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깨끗한 접시라는 결과만을 보고 당신은 그 접시가 깨끗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계가 닦았는지 사람 손으로 닦았는지 하나의 개체가 닦았는지 여러 개체가 닦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반대로 역추적할 수 있는 대답의 예시를 들어보죠. 제가 만약에 챗GPT한테 메리의 엄마는 세 아이가 있어. 그중 한 아이의 이름을 말해주겠니?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기죠. 제가 분명히 메리의 엄마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아이 중 한 명은 메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챗GPT는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이 경우는 역추적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대답을 보고 이 대답의 근원이 거대한 언어 모델에 바탕한 컴퓨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물어봤다고 해봅시다. 근데 거기에 1초도 안 돼서 정확한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건 컴퓨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점점 더 우리는 역추적할 수 없는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대답의 근원에 놓인 게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챗 GPT인지 GPT-4인지 등등이요. GPT-10이 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정도 단계에서는 완전히 역추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컴퓨터가 똑같아진다는 건 아닙니다. 대답을 보고 그게 인간이 한 대답인지 컴퓨터가 한 대답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인간이 컴퓨터가 되거나 컴퓨터가 인간이 되는 건 아니죠. 똑같은 대답을 내놓는다고 해도
인간과 컴퓨터가 그 대답을 내놓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핵심은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음과 역추적할 수 없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모든 언어적 대답이 역추적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이제 인간과 컴퓨터는 다를 게 없어졌습니다, 이런 해석을 해버리는 건 사태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여러 혼란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말하는 의미와 실용성 사이의 차이와도 관련되어 있나요? 만약 당신이 책장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훌륭한 소설을 한 권 꺼내 읽는다고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그 소설이 예를 들면 GPT-X 같은 엄청나게 발전한 AI에 의해서 써진 거라고 한다면 아마 당신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겁니다. 반면에 만약 그 소설에 대한 백과사전 내용이나 요약본을 GPT-X가 썼다고 하면 별로 놀라지 않을 겁니다. 즉, AI가 어떤 결과물을 내놨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로부터 어떤 의미를 읽어내는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누가 길거리에 미켈란젤로의 조각상과 완전히 똑같은 조각상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는 다른 역사, 다른 의도, 다른 미학 같은 것이 놓여 있으니까요. 따라서 단지 어떤 것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 그 대상처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 의미론적인 풍부함까지 그대로 흡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는 단순히 결과적인 모습만을 보고 모든 이해를 완결지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해는 대상 뒤에 놓인 역사적 맥락, 생성 과정, 정신적인 개입 등 아주 많은 요소를 풍부하게 해석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결과물이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 똑같다고 생각해버리면 이 모든 풍부한 이해와 의미의 자산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도 방금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챗GPT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챗GPT는 의미론적인 해석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학습한 체계인데 사실 인간의 언어 사용 자체에 이미 인간의 정신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익힌 챗GPT는 비록 모방의 방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의미를 이해하고 나타내는 방식을 어느 정도 학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는 크리스마스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측면에서는 챗GPT와 인간을 구별하는 게 이미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실존적인 경험의 진실한 의미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죠. 그건 문화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둘러싼 여러 역사적인 맥락과 인간이 그것과 관계해온 문화적 과정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특정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리고 챗GPT는 그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챗GPT가 정말로 그 맥락을 인간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치 나무를 자른 단면을 보고 그 나무의 나이를 추론해놓고 나무가 나한테 자신의 나이를 알려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는 저한테 자신의 나이를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무가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준 건 맞죠. 근데 그것 이상으로 그 정보를 제가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이를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겉으로 보기에 인간과 구별할 수 없는 여러 대답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AI에게 이미 있고 앞으로 그 능력은 더 발전할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왜 그 대답이, 왜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가? 왜 그게 의미를 갖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내릴지입니다. GPT가 내놓는 결과물로서의 내용들은 어떤 표준적인 서류 형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백과사전이나 위키피디아 같은 걸 보면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온 정보가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이런 분야에서는 GPT 같은 도구가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술가나 작가 혹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해석이 작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객관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성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예시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공연한 교향곡을 콘서트홀에서 손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녹음한 걸 틀면 되거든요. 녹음 기술이 발전할수록 소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점점 더 원본의 소리와 똑같은 품질의 소리를 재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콘서트홀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그 녹음을 틀면 청각적으로는 완전히 훌륭한 경험이 얻어지겠죠. 그런데 우린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숙하고 실력이 부족한 아이들 혹은 아마추어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 주변 사람들이 음악 공연을 하는 걸 우리는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경험에서 도구를 사용해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지가 그 경험의 중요성을 항상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AI는 인간이 제공하는 오염된 정보도 함께 학습한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거대한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챗 GPT 같은 AI가 윤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은 아주 거대할 겁니다. 결국 소스에 대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GPT 같은 AI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소스를 학습해서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실질적 소스로 작용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를 인터넷상에 제공하고 그걸 반복해서 확대 재생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 명 한 명 역시 잘못된 소스에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근원에 있는 소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권력이 있는 정치인들처럼 소수가 그 근원적인 소스를 생산해내죠. 따라서 그 힘 있는 소수가 강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사회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일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조심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